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와 소비 회복세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고소득층 모두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3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한계 기업의 상장 폐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상장 폐지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퇴출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와 기간 모두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은 투트랙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희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절차 개선에 나섭니다. 최대 4년까지 걸린 상장 폐지 소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폐 절차를 3심제에서 한 단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올해 초 금융위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상장 폐지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내 상폐 사유 발생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거래 정지인 상장사는 총 71곳, 시가총액 기준 8조 원이 넘습니다.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페널티는 없다고 강조해온 금융위는 밸류업과 상장 폐지 절차 합리화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당근과 채찍, 투트랙 전략을 취한 셈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주주 환원과 관련된 지표들을 퇴출 요건 중 한 요소로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주 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요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상폐 요건으로는 자본 잠식과 매출액 미달, 지배구조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배구조나 주주 환원 등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원장은 세제 지원책과 상법 개정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긴 호흡을 갖고 큰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과 일본 신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지원책까지 6월 발표될 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부진했던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회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출이 분명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산업 생산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1월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줄긴 했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실적이 크게 뛴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 호조 흐름은 이어졌고 갤럭시 S24 출시 효과에 통신 방송 장비 생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간 저조했던 내수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2달 연속 늘었고 건설 시공 실적도 1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연초 우리 경제엔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반짝 회복세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건설 투자는 연초 LNG 터미널 공사와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데 따른 일시적인 증가였고 소비가 늘어난 것 역시 설 성수품 구매와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 계절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건설업 불황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사태에 더해 고금리로 건설 비용까지 뛰면서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해주는 건설 수주가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건설 기성 수주 쪽도 지금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 기성이 이번 달에는 아파트, 공장, 플랜트 다 실적이 증가해서 좀 다소 높은 축으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국내 GDP의 15%나 차지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달하는 핵심 산업. 업계가 지금의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단의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그 건설사들의 이제 자금 여력도 상당히 그런 위축된 상황. 이제 좀 우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를 조금 낮춰서 적용을 해주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수수료도 조금 이제 경감을 좀 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는 6일 미국 의회에 출석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는지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지만 의회 의원들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시장이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6월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140여 차례 등장했던 청문회에선 미국의 정부 적자 문제를 들어 긴축 정책이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federal budget is on an unsustainable path. Which means that the debt is growing faster than the economy, and that we're going to need to fix this, and sooner is better. 시장엔 파월이 지난 통화정책 보고 때보다 조금 더 매파적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서기 전 파월 의장이 받아든 물가 지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연준의 물가 관리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월가에선 아예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물가 지표를 보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기준금리 인하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벌어서 이자 내기 급급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한창률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금리가 올랐으니 당연히 내야 할 이자도 늘었겠는데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이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인 가구의 명목 지출 가운데 이제 이자 비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월 평균 13만 원이었습니다. 이 1년 전에 비해 2022년에 9만 9천 원이었던가 비교해 보면 이제 31% 넘게 이자 비용을 더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통계청이 1인 가구에 대한 가계 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제가 좀 자료를 또 들여다봤더니 2019년에는 한 8만 2천 원 정도였는데 4년 만에 5만 원 가까이 이자 비용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 벌어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늘면서 이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국제금융협회에서 이제 세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내는데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기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100%를 높았습니다. 가장 크게 높았는데요. 네. 팬데믹 유행 이래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이런 타이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했던 점은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이제 부채 감소 속도는 이제 정부가 부채의 심각성을 알고 대출 관리를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출 옥죄기가 서민들의 신용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어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빚을 많이 낸 개인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연체율이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기재위에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기업 대출 현황을 이제 살펴봤더니 12월 말 현재 이제 335만 명 정도 개인 사업자가 모두 이제 1,110조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1년 사이에 대출자가 8만 5천 명 늘고 이 대출 잔액이 27조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9조 원 넘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연체율도 이제 한 0.8%포인트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다중 채무자들 상황입니다. 이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서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들이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 가운데 절반 51%를 이제 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5만 명, 그다음에 금액은 16조 원이나 넘게 이제 불어난 겁니다. 네. 이들의 연체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책 대출이 필요한 시점인데 문제는 이건 역시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우리 경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휴젤이 만드는 보툴리눔 톡신, 일명 보톡스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최초로 이 세계 3대 보톡스 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유럽, 중국에 모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휴젤의 보툴리늄 톡신 제제인 보툴렉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데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8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휴젤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보툴렉스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FDA 문을 두드린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얻은 결실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에서 17년 연속 성장이란 대기록을 세운 차석용 회장이 휴젤로 이동한 지 1년 만에 전 부문 고른 성장에 이어 미국 시장 진출 성공이란 쾌거를 달성하며 차석용 매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FDA 승인으로 휴젤은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한 국내 최초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휴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조건을 요하는 FDA로부터 제품력과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작년 캐나다에서 이미 제품이 론칭돼 북미 진출에 초석을 다진 만큼 올해 중반 미국 출시를 목표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관건은 품목 허가 이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실제 괄목할 만한 판매 성과를 낼지 여부. 휴젤은 이미 캐나다에서의 입지는 물론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 영업망을 다진 만큼 미국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소송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공정과 균주를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메톡스에서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대웅의 사례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하는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오염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 부각에 오늘 10% 넘게 급등하며 장을 마친 휴젤. 한국투자증권은 휴젤의 미국 매출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5% 상향한 2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소비력을 갖춘 2030 세대들이 서울 주요 상권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에 이어 낡은 건물들이 밀집한 신당동이 이른바 힙한 동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권리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호선과 6호선이 맞물린 신당역 일대. 인근 전통시장의 50대, 60대가 주로 낮에 장을 보러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 네온 사인이 켜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무당집처럼 리모델링한 칵테일바, 이색 편집숍들이 속속 영업에 나섭니다. 오래된 건물 골조를 유지한 채 인테리어를 바꾼 이른바 힙한 가게들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과거 떡볶이 골목으로 유명했던 신당동에 다시 MZ세대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요즘에 신당동에 맛있는 게 계속 뜨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가본 곳들 중에서 어디를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되게 이색적인 맛집이 있다라고. 신당역 인근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가게 매출은 28% 늘었고 권리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이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서서히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4천 정도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권리금 1억 6천이죠.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된 성수동도 최근 1년 사이 권리금이 10평 기준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치솟는 팝업 스토어 대관료가 권리금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팝업 대관을 위해 아예 건물을 째로 비워두기도 합니다. 팝업 스토어 전문 부동산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최근 크래프톤, 무신사 등 새로운 기업이 입주한 점도 성수동의 상권 가치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치솟는 권리금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소규모 상인들은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밀려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시총 3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델 테크놀로지도 30%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의 16개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 AI 반도체 종목 급등의 1등 공신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발표된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물가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금리가 인하하면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의 투심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훈풍에 이날 국내 증시도 들썩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부터 한미 반도체, HP, SP까지 2%에서 많게는 13%까지 뛰었는데요. 박준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AI 반도체가 증시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BM 혹은 액침 냉각과 같은 AI 관련 기업의 주당 순이익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 때 가파른 주가 상승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반면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가격 부담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이 태평양을 넘어온 반도체 훈풍,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죠. 니케이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사흘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고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한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훌쩍 뛰었습니다. 이른바 사무라이 7에 속하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아드반테스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소프트뱅크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도쿄 증시 전체를 견인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현지에서 니케이 4만 시대를 연 건 기업들의 호실적, 거버넌스 개혁, 여기에 미국 반도체 훈풍까지 더해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만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포모 증후군이 주가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며 급격한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SBI 증권에서 장이 열린 뒤 약 30분간 주식 거래 앱에 접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이 수익률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4만 엔을 기점으로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급등세는 숨고르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생명 신임 CEO 이문구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걸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좀 새로운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빨리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주력 전기차 아이오닉5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 디자인도 다듬고 주행거리도 늘렸는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벌어지고 있는 가격 전쟁에 맞서 이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앞뒤 범퍼 라인은 부드러워졌고 사이드미러 역시 둥글게 다듬어지고 더 얇아졌습니다. 현대차가 3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더 뉴 아이오닉 5입니다.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신형 4세대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30km 가까이 늘어났고 늘어난 배터리 용량에도 충전 속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성능 향상, 편의사항 추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내비게이션은 물론 주요 전자제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이전 모델에선 옵션이었던 실내 V2L 기술도 기본 탑재됐습니다. 무엇보다 신형 모델임에도 가격은 모든 트림을 3년 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최근 주춤한 전기차 판매를 의식한 겁니다. 지난해 아이오닉5 등 현대차의 주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축소 추세에다 테슬라 등 수입차들의 가격 공세도 거세지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주력 전기차 모델의 할인을 발표하며 안방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